네,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업하시는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정책자금에 관련된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담보가 없어서 은행에서 거절당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또 100페이지 넘게 계획서를 썼는데도 탈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출이 10억이어서 좀 될 것 같았는데도 부적격 판정 받으시는 경우, 또 혼자 하다가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기한을 놓치시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주변에서 많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연입니다. 자, 그래서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잘 준비해야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요. 오늘 심사관 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정책 자금 수월하게 또 나에게 맞는 것들을 잘 받을 수 있을지 하나씩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기업 심사관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과 함께 할지 먼저 화면으로 심사관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이제 한 분 한 분씩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랏돈 인증 기업 심사관 이규성 심사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랏돈 인증 기업 심사관 이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함께 해주실 분 역시 나랏돈 인증 기업 심사관 김지환 심사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랏돈 인증 기업 심사관 김지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나랏돈 인증 기업 심사관 강홍구 심사관님. 안녕하세요. 나랏돈 인증 기업심사관 강원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의 전문가분들, 기업 심사관 분들과 함께 정책 자금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하고 받을 수 있을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부터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2년 차에 접어든 IT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기술력은 자신이 있는데 당장 서버 비용이랑 인건비가 부족해서 은행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어렵다고 하면서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때 옆집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생돈 쓰려고 해? 정책 자금 알아봐 라고요. 아니, 나라에서 왜 생판 남인 우리 회사에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건지, 일반 대출이랑 뭐가 그렇게 다른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힙니다. 이거 정말 믿고 써도 되는 착한 돈 맞나요?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IT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으시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정책 자금을 알게 되셨는데 아무래도 2년 차이시다 보니까 이 정책 자금에 대한 아직 사전 정보가 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규성 심사관님과 이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좀 분석을 해볼까요? 심사관님, 이 시청자분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초반에 이렇게 사업을 처음 스타트하신 분들은 약간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책 자금을 지원을 해준다,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게 이게 정말 왜 나라에서 이렇게 해주는 건가? 그 목적부터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대표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정책 자금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네. 정부 산업 육성 의지가 담긴 전략적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금융권에서는 이 회사가 망하면 담보를 어떻게 처분할까라는 과거의 상환 능력에 집중을 하지만 정부는 이 회사가 살아남았을 때 우리 사회에 어떠한 가치를 창출할까를 봅니다. 그래서 당장 담보가 없는 IT 스타트업이라도 그들이 가진 코딩 기술이 어떤 국산화의 핵심이거나 자금이 투입되었을 때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면 국가는 그 기업을 위해 그 위험을 기꺼이 분담하려 하죠. 유망한 기업이 단지 돈이 없어서 어떤 시장에 안착을 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것은 국가 전체로 보아도 큰 손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따라서 저리의 자금 공급을 통해 기업이 체력을 기르게 돕는 것이 어떤 장기적인 세수 확보와 그리고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훨씬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정책 자금이라는 것이 공공성을 띤 자금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인 성장 비타민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우리 시청자분 사연에서도 궁금해하시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은행의 시중은행의 대출이랑 정책자금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네. 평가 방식의 지향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은 그 대출금 회수의 안정성을 위해서 재무제표상의 숫자와 담보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지만 정책 자금을 심사하는 기관은 기업의 기술성과 그리고 미래 성장성에 더 큰 비중을 둔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단순히 내가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는 다짐이 아니라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증명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금융권 대출은 어떤 그 자금 조달 후에 사용처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정책 자금은 약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사후 관리가 매우 엄격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과정을 통과했다는 것은 어떤 국가로부터 우리 기업의 혁신성을 공인받았다는 증표가 되겠죠. 따라서 재무적인 수치에만 매몰되지 말고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 정부가 밀어주는 중점 지원 산업이나 정책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규성 심사관님이 그럼 정책 자금이 왜 존재하는 건지 뭐 근본적인 이 궁금증을 함께 좀 해소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김지현 심사관님과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뭐 좋은 건 알겠습니다. 정책 자금 나라에서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지렛대 역할을 해주시는 건데 그러면 진짜 실제로 은행 대출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이런 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비유를 들자면 네네. 은행 대출과 정책 자금의 차이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은행은 지금 가진 게 뭐냐를 보는 것이고 네. 정책 자금은 앞으로 뭘 할 수 있냐를 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은 현재의 성적표를 보고 정책 자금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건데요. 네. 첫 번째 차이는 금리입니다. 지금 시중은행에서 사업자가 신용대출을 받으면 보통 연 6에서 8% 사이를 냅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나 지자체 정책자금은 연 2에서 3%대, 고정금리인 경우가 많은데요. 사연 속 김 대표님처럼 서버 비용, 인건비가 당장 필요한 상황에서 같은 5천만 원을 빌려도 이자 차이만 연 200만 원 이상 납니다. 5년이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인데요. 이 돈이 고스란히 사업 재원으로 남는 겁니다. 두 번째, 바로 심사 기준입니다. 은행은 이 회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를 봅니다. 담보, 신용등급, 매출 이력, 재무제표, 전부 과거와 현재의 안정성 지표인데요. 그래서 창업 2년차, 담보 없는 스타트업은 문전박대를 당하는 겁니다. 반면 정책자금은 이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는데요. 기술력이 있는가, 시장이 존재하는가, 자금을 받으면 실제로 고용이 늘고 매출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가. 사연 속 김 대표님의 IT 기술력, 바로 그게 정책자금 심사에서는 핵심 평가 항목이 됩니다. 세 번째 차이는 심사 프로세스입니다. 은행은 서류를 내면 내부에서 조용히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하죠. 근데 정책자금은 좀 다른데요. 저희가 기업 심사를 진행할 때도 실제 정책기관의 방식과 똑같이 합니다. 먼저 1차 유선 심사로 기업의 기본 요건과 자금 적합성을 점검하고 통과되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2차 심사를 진행합니다. 서류 검토는 물론이고 실제 기관 실사가 왔을 때를 대비한 리허설까지 함께 진행하는데요. 정책 자금은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리하면 정책 자금과 은행 대출의 차이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금리가 절반 이하로 낮습니다. 두 번째, 담보 없이도 기술력과 가능성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심사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은행이 지금 가진 것을 보는 곳이라면 정책 자금은 앞으로 만들어낼 것을 보는 곳입니다. 사연 속 김 대표님, 은행에서 거절당한 게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구를 잘못 두드리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은행은 현재를 보지만 정책 자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의 미래의 방향성, 미래의 그림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강원구 심사관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러면
이렇게 차이점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실제로 그러면 이 정책 자금이 내 사업에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생각이 옮겨질 것 같아요. 실제 뭐 사례나 저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뭐 정가로 사는 것과 단골 할인을 받는 것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뻔하죠. 당연히 할인입니다. 이 정책 자금이 바로 그 단골 할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훨씬 싼 값에 쓸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기업 심사 현장에서 직접 보면은 이 차이를 실감을 하는 순간 대표님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았거든요. 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시중은행에서 중소기업 이 사업자가 신용대출을 받으면은 보통 연에서 한 6에서 8% 금리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정책 자금들, 예를 들어 창업 기반 지원 자금 같은 경우는 연에 한 2에서 3%대 고정금리로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억 원을 빌린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5% 차이면은 1년에 이자만 500만 원을 아끼게 되는 셈입니다. 보통 5년 하면 2,500만 원이 절감되는 거니까 결코 작지 않죠. 그래서 이게 바로 비용 절감이고 저희가 1차 유선 심사에서 이제 기업 상황을 점검할 때 이 금리 절감 효과를 먼저 계산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 숫자를 보고 나서는 이걸 왜 진작에 몰랐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금리뿐만이 아니죠. 이 정책 자금은 대부분 거치 기간이라는 것을 주거든요. 쉽게 말해서 돈을 먼저 써도 이 원금을 갚는 것은 한 1년에서 2년 후에 시작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마치 새 가게를 차릴 때 인테리어 공사는 지금 하고 그 장사가 조금 자리 잡고 나서 대금을 치르는 것과 비슷한 셈이죠. 그래서 저희가 2차 현장 심사에서 이 기업의 현금 흐름을 직접 들여다보다 보면은 이 거치 기간이 이 초기 생존에 얼마나 결정적인지 매번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은행 대출들은 이런 유연성이 절대 없거든요. 이 받는 즉시 원리금을 함께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늘 사연에도 나온 것처럼 이 담보가 없다라는 문제. 이거는 정책 자금은 이런 신용 보증 기금이나 기술 보증 기금 이런 거에 보증서를 활용을 하면은 담보가 없이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파트도 공장도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력 그리고 사업 계획서로 승부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기업 심사를 통해서 실사 리허설까지 같이 준비하는 게 바로 이 때문인데요. 이 담보 대신에 가능성을 설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대표님들이 얼마나 준비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 정리를 하자면 정책 자금은 세 가지 면에서 사업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치 기간으로 초기에 현금 흐름을 지켜주기도 하고, 세 번째로 이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만으로 이 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은 이 그냥 대출이 아니라 이 사업을 키우는 지렛대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정책 자금을 뭐 착한 돈이라고 부르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심사관님들께서 정책 자금이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일단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또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어요. 또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지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정책자금 공고를 보고 밤을 새워서 사업계획서를 썼습니다. 우리 회사 역사부터 미래 비전까지 다 담다 보니까 100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이 정도 정성이면 무조건 합격이겠다 싶었는데 결과는 서류 탈락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심사관들은 그 짧은 시간 내에 내 진심을 보기나 한 걸까요? 양이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놓친 치명적인 한 방이 따로 있는 걸까요? 떨어지는 계획서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분은 이제 정책 자금을 열심히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혼자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쓰시고 100페이지를 넘게 뭐 책 한 권을 아마 제출하신 것 같은데, 자, 이규성 심사관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100페이지나 넘게 이렇게 준비를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왜 탈락했을까요?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사실 심사 현장의 실무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방대한 분량은 오히려 단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기관 담당자들은 그 제한된 시간 내에서 심지어 좀 어떤 수백 개의 기업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핵심이 흐려진 그런 의미 없는 많은 내용이 기재된 서류는 좀 가독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대표님이 본인 사업의 어떤 그 핵심 경쟁력을 스스로도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아, 달리 말씀드리자면 사업의 주체인 대표자가 내 사업의 뼈대와 신경이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증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분량의 미덕보다 논리적인 완결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시장의 문제를 발견했고 우리만의 기술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매출과 고용으로 이어지는지 이 핵심이 단 5분 안에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미사 여구와 반복적인 나열을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심사 지표에 부합하는 핵심 내용을 효율적으로 좀 압축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서류 합격의 절대적인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이렇게 양으로 승부하는 것보다는 결국에 핵심을 짚어야 될 텐데, 그럼 심사관분들이 딱 보실 때, 아, 요거는 확신이 든다,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확신을 끌어낼 수 있는 사업계획서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일단 심사관은 대표님의 주관적인 의지가 아니라 네. 시장에서 검증된 객관적인 증빙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기술이 최고다라는 어떤 그런 서술보다는 해당 기술로 좀 획득한 특허 현황, 그리고 공인시험 기관의 성능 성적표, 혹은 구체적인 납품 계약서나 업무 협약서, 즉 MOU 같은 실질적인 성과가 전면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감정보다는 정확한 팩트 기반의 자료를 제시하는 쪽이 더 신뢰가 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특히 자금 신청서에는 돈이 필요하다라는 하소연이 아니라 투입된 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정 개선을 이뤄왔고 몇 퍼센트의 매출 증대로 이루어질지 숫자로 제시된 로드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결국 시장이 우리 기업을 이미 이만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표로 증명해내는 것이 심사관의 신뢰를 얻고 인정을 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으로 승부하는 것보다 핵심을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작성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방법을 하나씩 알아볼까? 이번에 김지환 심사관님께, 그러면 심사관님도 막 이 계획서를 여러 가지를 보셨을 거 아닙니까? 여러 회사들의 계획서를 보셨을 텐데, 그러면 계획서를 딱 받아 들었을 때 딱 펴서 어디부터 보시는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네, 사연 속 박 대표님께서 정말 억울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하지만 현실은 심사관은 100페이지짜리 계획서를 막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마치 리뷰를 볼 때 벌점이랑 대표 사진을 먼저 보고 갈지 말지 결정하는 것처럼 계획서도 딱 정해진 몇 군데만 먼저 봅니다. 오늘은 그 포인트를 3가지로 짚어드릴 건데요. 네네. 첫 번째는 자금 사용 계획입니다. 이 회사가 빌린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인데요. 저희가 기업 심사를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1차 유선 심사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항목이 바로 자금의 용도입니다. 운전 자금 3천만 원, 시설 자금 2천만 원 이렇게 쓰여 있어도 좀 부족하고요. 신규 서버 2대 도입 1,800만 원, 개발 인력 3개월 인건비 1,200만 원 이렇게 항목별로 쪼개져야 심사관이 이 회사는 이 돈이 왜 필요한지 알고 있구나라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박 대표님 계획서에 100페이지가 있어도 이 항목이 부재라면 첫 장에서 이미 점수가 깎이는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매출 목표의 근거입니다. 계획서에 3년 후 매출 50억 달성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면은 왜 50억인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심사관 입장에서 이건 그냥 희망사항이죠. 반면 현재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는 연간 4조 원이며 저희 목표 고객군의 5%만 확보해도 연매출 40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으면 전혀 다르게 읽히거든요. 숫자에 시장 데이터라는 근거가 붙는 순간 희망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저희가 2차 현장 심사에서 실사 리허설을 할 때도 이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다듬는데요.
심사관이 구두로 물었을 때 막힘없이 답할 수 있어야 서류와 실사가 일치하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바로 대표자의 실행 역량입니다. 사업계획서는 회사 소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사업을 실제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심사관은 대표의 업력, 해당 분야 경험, 기존의 성과를 낸 이력을 봅니다. 사연 속 박 대표님께서 회사 역사를 길게 쓰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우리 회사가 오래됐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대표는 이 분야에서 이런 성과를 낸 사람이다. 이 방향으로 재편집됐다면 훨씬 강력한 계획서가 됐을 것인데요. 정리하자면 심사관이 계획서에서 집중해서 보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첫 번째, 자금 사용 계획이 항목별로 구체적인가. 두 번째, 매출 목표에 시장 데이터 근거가 있는가. 세 번째, 대표자가 이 사업을 실제로 실행할 역량이 있는가입니다. 단순히 100페이지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30페이지가 훨씬 강한 계획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인트 세 가지를 딱 짚어주셨어요. 한번 잘 메모를 해두시고요. 자, 이번엔 강홍구 심사관님께 그럼 뭐 이렇게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는데 또 우리가 반면교사로 잘 안 된 계획서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쓰지는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탈락하는 계획서들이 가지는 공통점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정말 사업계획서를 정말 여러 개를 봐왔는데요. 네네. 이 탈락하는 사업계획서들에는 좀 공통된 특징들이 있는 것 뭘까요? 같습니다. 네. 비유를 하나 들자면은 이 소개팅을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는 하나도 안 물어보고 이 탈락하는 계획서가 딱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보고 싶은 거를 전혀 보여주질 않는 거죠. 이 가장 흔한 패턴 첫 번째는 이 사연에서 말씀하신 박 대표님처럼 우리 회사 역사부터 썼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바로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이 기관 담당자들이 보고 싶은 건 이 회사가 뭐 얼마나 오래됐냐 이런 게 아니라 이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쓰고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창업 스토리라던가 뭐 CEO 자기소개, 뭐 회사 연역을 3페이지씩이나 썼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정작 자금 사용 계획은 반 페이지짜리인 사업 계획서들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서는 자기소개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돈의 흐름을 설명하는 문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년 안에 매출 100억 달성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문장들이 사업 계획서에 정말 많이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왜 100억인지 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현장 심사에서 실제 리허설을 진행할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듬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실제 기관의 담당자랑 면담을 할 때 이 매출 근거가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표님이 딱 막히는 순간들 그때 순간 서류에서 통과됐던 것들도 다 뒤집히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숫자에는 반드시 시장 데이터와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근거가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곧 합격을 만드는 핵심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이 우리 제품이 이렇게 좋다라는 설명은 막 10페이지인데 이 제품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없다라는 거죠. 이 정책 자금은 결국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 심사에서 가장 먼저 대표님께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사업 왜 존재해야 하는가를 여쭤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막히시는 대표님들의 사업 계획서는 서류도 대부분 같이 막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탈락하는 사업 계획서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 계획서를 자기소개서처럼 쓴다거나 두 번째, 목표 숫자에 근거가 없다거나 그리고 세 번째, 내 사업이 해결하는 문제를 정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 대표님은 이 100페이지짜리가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담당자가 보고 싶었던 걸 담지 못한 게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번에 이 세 가지만 바꾸셔도 결과가 달라지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잘 쓰는 사업 계획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아까 비유를 해주셨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써놓는 게 아니라 그 심사관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적재적소에 딱 적어놓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음 시청자분의 사연도 확인을 해볼까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지 궁금증이 있으실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매출을 10억이 넘었습니다. 재무제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 있게 정책자금을 신청했죠. 근데 면담은커녕 서류에서 바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니 매출이 잘 나오면 당연히 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변에선 매출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따로 있다고 하던데 아니, 심사관분들은 대체 서류에 어디를 보고 이 회사는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분께서는 내가 사업도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신만만하게 이제 정책자금을 아마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내가 정책자금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으셔서 약간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규성 심사관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가 매출도 이제 10억을 넘어섰고 재무 상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단 많은 대표님들께서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네. 접근을 하시는 게 사실 정책자금 심사는 매출 규모 하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고요. 기업이 인지하지 못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결격 사유가 존재할 때 네네. 즉시 탈락 처리가 됩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종의 입국허신 셈이죠. 국세나 지방세 체납은 말할 것도 없고 일단 뭐 단기 연체 이력이나 대표자의 개인 신용 점수가 기준 미달인 경우 혹은 각 업종별 평균 부채 비율을 크게 상회하여 재무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면 매출이 100억이라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좀 놓치시는 게 정책적 제한 사항입니다. 과거에 이미 동일한 성격의 자금을 최대치로 사용했거나 해당 공고의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데도 신청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 대표님의 경우도 본인의 매출에만 집중했을 뿐이지 기관이 정한 최소 자격 요건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겠군요. 그러면은 심사를 할 때 요 매출이나 이런 것 외에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게 하는 그런 다른 요소, 감점이 되거나 부적격이 되는 그런 요소들 다른 것도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기업의 자금 활용 목적과 그리고 기술적 차별화의 좀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책 자금은 단순한 운영비 보전이나 기존의 높은 이자를 끄기 위한 어떤 대환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 선정 확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심사 승인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신규 설비 도입, 신제품 R&D 혹은 신규 고용 같은 성장 지향적인 명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업부설 연구소나 벤처기업 인증과 같은 기술력을 보호하고 입증할 가치도 전혀 없고 대표자의 업종 전문성이 부족해 보일 때도 부적격 판정을 받기 쉽습니다. 단순히 지금 돈이 급합니다라는 설명보다 이 자금이 투입되면 우리 기업이 이렇게 체질 개선을 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입니다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지 못하면 심사관을 설득할 수는 없겠죠. 네.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내가 정책 자금이 필요한 이유를 추상적인 감정적 호소가 아닌 정책 자금 조달을 통한 구체적인 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야 할 것들. 단순히 매출만 가지고 매출이 높고 크다고 하여서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김지현 심사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매출 이외에 그 뒤 이면에 있는 것들을 진짜 보고 판단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로 뭡니까? 그걸 좀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매출이 10억인데 탈락하셔서 정말 황당하게 느끼셨을 텐데요. 네네. 제가 비유를 또 하나 들어보자면 월급 5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있어요. 근데 카드값, 대출이자, 생활비 다 빼고 나면 매달 통장이 텅 빕니다. 근데 은행에서 이 사람한테 대출을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네네. 네, 매출도 똑같아요. 숫자가 크다고 건강한 기업이 아닙니다. 심사관은 매출 뒤에 숨어있는 세 가지를 봅니다. 심사관이 매출 다음으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영업이익률입니다. 매출이 10억이어도 원가, 인건비, 임대료 다 빼고 나면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극단적으로는 매출 10억에 영업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에서 정책 자금을 빌려줬다가 못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심사관 입장에선 이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경고등입니다. 저희가 1차 유선 심사에서도 매출과 함께 반드시 확인하는 게 영업이익과 순이익 흐름입니다. 네. 네, 매출이 10억이라도 영업이익률이 5% 미만이었다면 그게 탈락 이유였을 수도 있는데요. 두 번째는 부채 비율입니다. 매출은 좋은데 이미 여기저기서 빌린 돈이 너무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부채 비율이 200, 300%를 넘어가면 심사관은 이 회사는 지금도 빚더미 위에 있는데 여기다가 정책 자금까지 얹어줘도 되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특히 단기 차입금이 많은 경우, 즉 만기가 1년 이내인 빚이 많으면 현금 유동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매출 10억짜리 회사가 단기 차입금만 8억이라면 아무리 매출이 좋아 보여도 심사관은 이미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납세 이력입니다.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요. 정책 자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 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나라의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있어야 하는데요. 국세 체납, 지방세 체납, 4대 보험 연체 이력 중 하나라도 있으면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 자리에서 탈락입니다. 저희 기업 심사에서도 2차 현장 심사 전에 이 부분은 반드시 사전 점검을 하는데요. 매출이 10억이시니까 이 부분은 아마 괜찮으셨을 것 같지만 놓치기 쉬운 4대 보험 연체만큼은 꼭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심사관이 매출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 첫 번째, 영업이익률. 매출이 아니라 실제로 남는 돈이 있는가. 두 번째, 부채 비율과 단기 차입금 구조. 지금 빚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 세 번째, 납세 이력. 세금과 4대 보험을 성실하게 냈는가입니다. 매출 숫자는 단순히 화려한 포장지뿐이고요. 심사관은 그 안에 든 내용물을 보는 거죠. 다음 신청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출도 봐야 되지만 영업이익률도 봐야 되고 빚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도 봐야 하고 세금이나 연체 이력 이런 것도 잘 정리를 해둬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강원고 심사관님께 여쭤보면은요. 결국에 심사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많은 기업들의 계획서도 보고 하실 텐데 이렇게 잘 읽어 나가고 이런 것들은 잘 준비가 되어 있네 하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 어떤 순간에 딱 이런 걸 보고 이 기업은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런 포인트도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이 기관의 담당자들은 이 서류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비유를 하자면 요리 대회에서 이 심사위원이 처음에 한 입을 딱 먹고 나서 간이 맞지 않으면 접시를 딱 내려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서류에도 그렇게 딱 한 입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플레이팅이 예쁘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결정적인 순간을 딱 세 가지로 좀 짚어드리려고 네네.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순간은 이 서류 안에서 숫자가 앞뒤로 맞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 앞장에는 올해 직원이 5명이라고 써놨는데 이 뒤에서 인건비 항목에는 7명치 월급이 잡혀 있다. 이런 경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차 유선 심사에서 이렇게 불일치하는 부분들을 발견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대표님들한테 확인 질문을 드리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 기관의 담당자들은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넣으셨어도 서류 안에 숫자가 하나라도 맞지 않는 경우들이 보인다라 그러면은 전체적인 신뢰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서류 제출 전에 전체적인 이제 숫자 교차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지금 이 자금이 필요한가 이런 설명이 없는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냥 운영 자금이 필요합니다라고만 쓰는 거는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가 2차 현장 심사에서 실제 리허설을 시작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거든요. 실제 기관 담당자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이 자금이 왜 지금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순간 서류에서 통과됐던 것들도 뒤집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이 10억이라는 이런 숫자보다 지금 장비를 교체하지 않으면은 6개월 안에는 생산량이 30%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이유가 때로는 더 강력하게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마도 이게 이 대표님의 사연이랑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매출이 10억이라면 당연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기업 심사에서 재무제표를 볼 때는 매출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도 같이 보거든요. 이 영업이익이 있는지, 또 부채 비율은 어떤지, 뭐 실제 통장에 돈이 남아 있는지. 왜냐하면은 매출은 크지만 이제 외상 매출금들이 쌓여서 현금이 부족할 시 이런 회사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무 구조들은 담당자들에게 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은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매출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진짜 성적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하자면 기관 담당자가 탈락을 결정하는 세 가지 순간은 첫 번째 서류 안에 숫자가 앞뒤로 맞지 않는 경우들, 그래서 신뢰가 무너질 때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지금 이 자금이 필요한지 설명이 없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출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불안정해서 상환 가능성에 의심이 생길 때, 이 매출이 문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발목을 잡은 걸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꼭 이 순간들을 가장 먼저 점검하고 넣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매출 이외에도 꼭 살펴봐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 세 분의 심사관님과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또 시청자분의 사연 하나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낮에는 현장 뛰고 밤에는 정책자금 공고문을 뒤지고 있습니다. 서류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용어는 또 왜 이렇게 어려운지 혼자 낑낑대다가 신청 기한을 놓치고 나니까 현타가 오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컨설팅을 받아보라는데 사실 그분들이 서류 대신 써주는 거 말고 또 하는 게 있나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어떤 상황일 때 컨설턴트를 찾아야 시간 낭비, 돈 낭비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시청자분은 혼자 준비를 하시다가 시간을 놓쳐버리셨어요. 워낙 사업하시면 바쁘니까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규성 심사관님과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렇게 이 시청자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컨설턴트가 굳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수행하는 역할, 그 본질, 목적은 뭘까요? 일단 전문 컨설턴트의 역할은 단순한 아까 말씀하신 서류 대행을 넘어서 네. 기업의 어떤 그 내재 가치를 정책적 언어로 재구성하고 기업의 등급 자체를 끌어올리는 전략 수립에 있습니다. 대표님들은 현장 기술과 사업의 본질에는 누구보다 전문가이시겠지만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복잡한 평가 지표와 우리 기업의 장점을 매칭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컨설팅 과정에서는 우선 기업의 재무제표를 정밀 분석해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 가지급금이나 부채 비율을 사전에 관리를 하고 미흡한 지표를 개선하는 재무 처방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수백 가지가 넘는 정책자금 공고 중에 우리 기업의 업종, 매출, 성장 단계에 가장 유리한 자금을 선별하는 필터링을 수행을 하죠. 여기에 특허 확보 전략,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메인비즈나 이노비즈 같은 각종 인증 취득을 통해 가점 요인을 배치하여 선정 확률을 극대화하는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를 설계를 합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대학 입시 코디네이터가 학생의 생활 기록부를 관리하고 강점을 부각해서 합격의 문을 넓히는 것처럼 기업이 가진 잠재력을 심사관의 관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우량 상품으로 패키징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컨설턴트는 기업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보완을 하고 국가가 돈을 빌려주고 싶어하는 준비된 기업으로 탈바꿈을 시키는 기업 개선 전략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하는 거는 더 부각시켜주고 부족한 것들은 또 채워줄 수 있는 이 전략을 같이 세워주는 기업 체질 개선해주는 전략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그럼 이런 컨설턴트 전문가 분들과 언제부터 이걸 준비해야 되냐, 컨설턴트의 도움을 어느 시점부터 받아야 되는지 좀 그것도 궁금해요. 내가 준비한 공고를 보고 확인한 그 순간부터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몇 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건지요? 일단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는 대표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세요. 저희랑 네네. 이제 상담을 하시다 보면
근데 정책자금 준비는 공고가 개시된 시점이 아니라 네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체계적인 좀 빌드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물론 이제 자금이 당장 급해지니까 그때 돼서 임기응변식으로 전문가를 찾으시는데 사실 이 기업의 신용 등급 관리나 가점을 위한 기술 인증 취득은 물리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내년도에 대규모 시설 투자나 신제품 출시 혹은 대규모 채용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다면 바로 그 성장 로드맵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가 컨설턴트의 조력을 받아야 할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전문가와 함께 우리 기업의 현재 체력을 좀 진단을 하고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어떤 자금을 순차적으로 신청할지 연간 조달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이 있어야만 예산 소진으로 인한 탈락을 피하고 가장 낮은 금리와 유리한 상환 조건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마른 뒤에 어떤 좀 안 좋은 부분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흐를 길을 미리 닦아두는 것이죠. 결국 전문가 활용은 단순한 외주 비용 지출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기업의 내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장의 시간을 2에서 한 3년 정도 이상 앞당기는 가장 효율적인 경영 투자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대표님이 현장에서 뛸 시간은 벌어들이고 그 뒤에서 자금이라는 보급로를 확보해주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단기간에 되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준비를 하시고 또 대표님은 또 본업에 충실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서포트해 주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사장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번에 김지환 심사관님께 궁금한 게 근데 또 이 대표님들 중에 나는 이런 거 서류 작성, 계획서 작성 잘한다 이렇게 또 자신 있어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굳이 내가 전문가 컨설턴트를 비용을 써가면서 안 해도 내가 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분명히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하시다 보면. 뭐 혼자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네네. 근데 다만 문제는 모든 키워드를 알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비유하자면 처음 세금 신고를 혼자 해보려는 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버튼이 수십 개예요. 뭘 눌러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뭐 이것저것 클릭하다가 정작 중요한 항목을 빠뜨리거나 기한을 놓치는 경우 한 번쯤 겪어보셨거나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정책 자금이 혼자 신청하기가 딱 그런데요. 첫 번째 한계는 공고문 해독입니다. 정책 자금 공고문은 행정문서입니다. 가령 신청 자격,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7년 이내 단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기업 중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등급 BBB 이상인 경우 예외 적용 가능. 이런 문장이 10줄씩 이어집니다. 네. 대표님들이 이걸 읽고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저희가 1차 유선 심사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 자금이 신청 가능한가요? 이건데요. 기본 자격 요건 확인조차 혼자서는 헷갈리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요. 사연 속에 이 대표님도 아마 공고문 해독에서 상당한 시간을 쏟으셨을 겁니다. 두 번째 한계는 어떤 자금이 나한테 맞는 건지 모른다는 점인데요. 정책 자금은 중기부, 지자체, 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기관도 많고 상품도 수십 가지입니다. 업종에 따라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업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지고 이미 받은 자금이 있으면 중복으로 못 받는 것도 있어요. 대표님 혼자서는 이걸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가 2차 현장 심사 전에 기업 상황에 맞는 자금 포트폴리오를 먼저 설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아무 자금이나 넣는 게 아니라 이 기업에 맞는 자금을 골라서 최적의 순서로 넣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현장 실사 대응입니다. 서류를 잘 넣어서 통과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네. 실제 기관 담당자는 현장에 실사를 나오는데요. 이때 대표님이 사업계획서에 쓴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서류와 현장 상황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결과는 뒤집힙니다. 저희가 2차 현장 심사에서 실사 리허설을 함께 진행하는 게 바로 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혼자 서류를 준비한 대표님들은
실사 현장에서 갑자기 받는 질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전은 다른 거죠. 정리하자면 첫 번째, 행정 언어로 된 공고문을 정확히 해독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수십 가지 정책 자금 중 내 상황에 맞는 조합을 설계하기가 어렵다. 세 번째, 서류 이후 실사 현장에서 구두 대응이 어렵다입니다. 그러니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서 두 분의 심사관님, 이규성 심사관님, 김지한 심사관님과 컨설턴트 이 전문가분들이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해봐야 할 텐데, 이번에는 강훈고 심사관님께 뭐 1차 유선 심사도 하시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로 현장 실사 리허설도 막 같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업하시는 대표님들 중에 어떤 대표님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또 전문가를 찾아서 좀 도움을 받고 컨설팅을 받아야 할지 그런 케이스들을 좀 볼까요? 저도 아까 사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되었었는데요. 네네. 이게 쉽게 비유하자면 이 해외여행을 처음 가시는 분들이 이 지도 앱만 보면서 다니다가 길 잃어버리신 경험 해보신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동네를 수백 번 다녀본 현지 가이드가 함께 한다면 어떨까요? 저희 기업 심사관들이 딱 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처음 보는 분과 이미 지도를 외우고 있는 가이드가 있다면 속도가 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야 되는 경우는 첫 번째는 정책 자금이 처음이거나 아니면 한번 탈락한 경험이 있을 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금이 나에게 맞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고문 제일 위에 있는 거를 막 넣고 하시는데 저희가 1차 유선 심사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이 기업에 맞는 자금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탈락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이게 더 중요한데요. 이 왜 떨어졌는지 원인 분석 없이 다시 넣으면은 같은 이유로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혼자 재도전을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먼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고 보면 사실 우리 회사에 신청 가능한 정책 자금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기부 자금이라던가 뭐 지자체 자금, 뭐 기술 보증 연계 자금 등등 저희가 2차 현장 심사 전에 이 기업 상황에 맞는 자금 포트폴리오를 먼저 설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뭐 어떤 순서로 어떤 조합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이 총 자금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A라는 자금을 먼저 받게 되면은 B라는 자금 신청이 막혀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을 설계하는 것은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니라 전략의 영역인 거죠. 이게 바로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낮에는 현장, 밤에는 공고문이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대표님이 밤새 서류를 붙잡고 있는 그 시간에 본업에 집중을 하셨더라면 사실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저희도 1차 유선 심사 준비부터 2차 현장 심사 그리고 실사 리허설까지 저희가 함께 진행하는 모든 전체 과정을 혼자 감당하시려면 수십 시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아깝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바로 기업 심사관을 찾아야 하는 타이밍인 거죠. 비용보다 시간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표님들은 유리하실 겁니다. 이거 정리하자면 기업 심사관을 찾아야 되는 세 가지 경우는 첫 번째, 처음 신청을 하거나 탈락한 경험이 있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청 가능한 자금이 여러 개여서 전략이 필요할 때, 그리고 세 번째로 대표님의 시간이 서류 작성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곳에 쓰여야 할 때, 사연에 나오신 대표님도 혼자서 이 기간을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1차 유선 심사부터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문이 열리는 게 바로 정책 자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심사관님들과 함께 정책 자금 어떻게 하나부터 10까지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결국에 오늘 뭐 방송의 핵심은 뭐 하나로 명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정책 자금은 그냥 무턱대고 신청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기업이나 대표님에게 찾아오는 그런 선물이다라는 거 함께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나랏돈 인증 기업 심사관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또 좋은 정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세 분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